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합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킬러 문항을 없앤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수능 시험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없애면 시험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요.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올해도 6월 모의평가를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문제를 좀 분석해 보니까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시험,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경우에는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시험이다. 이게 거의 좀 확정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험을 평가원에서 잘 냈다고 볼 수도 있죠. 킬러 문항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으니까. 어찌됐건 쉬운 수능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는 그 입시가 또 상당히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가 됐죠.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전공 선발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자유전공학부 이런 거죠. 이 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변화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회가 늘어났다,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의대가 늘어나면서 의대는 물론이고 의대 이외의 상위권 대학 학과도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 이런 추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무전공 선발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그런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통 수시나 정시 지원을 할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죠?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합격, 불합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게 상당히 달라진, 그 합격선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무전공 선발에 따라서 대학 간에도 그렇고 학과 간에 전년도 합격선, 기존의 합격선이 상당히 흔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서 좀 지원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대학별 고사라고 그러죠. 논술하고 면접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학별 고사가 수시의 경우에는 합격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시 전형을 좀 유형별로 나눠 봤을 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그렇죠. 크게 보면 그죠. 좀 예체능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기 또는 특기자 전형 이런 게 있지만 그건 빼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죠? 교과는 물론이고 종합의 경우에도 사실은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교과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내신이 나온 상태에서 내신이 조금 저조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시에서 합격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래도 논술 전형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신이 저조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이다. 논술 전형인 경우에는 뭐 논술 100%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신 전혀 안 본다는 얘기죠. 내신을 또 반영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신이 저조한 학생들, 뭐 4등급, 5등급까지도 논술 전형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전형이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수능이 통합 수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문과, 이과가 이렇게 좀 다른 시험을 보다가 지금은 시험이 사실은 통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문과 학생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있죠. 특히 이제 수학 시험에서 아무래도 이과에 비해서 문과가 조금 좀 성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전체적인 입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불리함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대학별 고사죠. 그래서 대학별로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가 유형이 달라요. 또 계열별로도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문계 논술의 경우에 자연대 학생들이 넘어와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문계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문사회 통합형이라고 하는 그 인문계열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여기에는 수학 잘하는 게 전혀 도움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넘어와서 유리할 게 없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조금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학과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이 또 매력적인 이유가 사실 이제 올해 그 논술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가 올해 논술을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신설은 아니고 예전에 논술을 했었죠. 하다가 논술을 폐지했다가 올해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논술 전형이 대학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이유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논술 전형에 있음으로 해서 전체 그 수시 경쟁률을 굉장히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 전형은 일단 내신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다.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로 꽤 많은 인원을 뽑고 뭐 의대나 약대나 뭐 우리 학생들 선호하는 한의대 이런 데서도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논술 전형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학 계열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하면 뭐 그래서 흔히 뭐 논술 전형을 로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로또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사실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꾸준히 그 쌓아 나가야 돼요. 뭐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또 스펙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논술 전형은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논술 시험만 잘 보면 뭐 그리고 이제 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수능 최저만 잘 맞출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세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그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꽤 있습니다. 요걸 먼저 좀 짚어보면서 올해 그 변화된 점, 요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려대가 논술을 신설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부활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가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반면에 서경대가 논술을 도입했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 대학이 신설을 했고 1개 대학이 폐지를 했으니까 3개 대학이 늘어났다. 논술대학 전형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한국외대가 논술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논술 비중을 높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학생부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논술 뭐 80%, 학생부 20%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논술을 90%로 올리게 되면 학생부 비중은 10%로 줄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거의 불이익이 없이 논술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중에 가장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가 연대죠. 그죠? 연대 또 이번에 고대가 이제 새로 들어왔고 이런데 연세대가 논술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학처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많이 드리는 말씀이 논술 좀 쉽게 내면 좋겠다.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그래야만 대학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실 부담이 너무 많잖아요. 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내신 따야 되고 막 이런데 논술까지 따로 준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논술 시험을 조금 난이도도 낮추고, 또 약간 그 학생들이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논술 준비를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학교 내신 준비하고 또 수능 시험을 공부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논술 시험이 많이 이제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연대가 가장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대 입장을 또 이해를 하자면 연대는 논술 100%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안 봅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까지도 없애버렸어요. 오로지 논술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연대에 올라가는 학생들 굉장히 경쟁은 치열하죠.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논술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게 연대 논술인데 연대가 자연계열에서 어떻게 시험 봤냐면 그동안에 수학을 보고 플러스해서 과학을 또 봤어요. 과학을 선택으로 봤는데 과학이 또 과학 1, 2가 다 포함되는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연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 논술만 본다 이런 얘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수학만 잘하면 연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 논술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과학 논술은 거의 없어졌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일부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조금 남아있고 아주 극히 일부에만 남아있고 과학 논술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수학 논술로 자연계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도 논술 전형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능 최저의 변화가 올해 좀 있습니다. 이건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예를 들면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글로벌, 항공대에서 수능 최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체크를 하시고 지원할 때 잘 체크하셔야 되고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서 수능 최저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논술 아무리 잘 봐도 불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조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제 개괄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달라진 점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논술 반영 비율 확대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80%에서 100%로 확대한 대학이 가천대와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서울하고 또 글로벌이 100%로 바꿨습니다. 이건 뭐냐? 내신 반영 전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뭐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논술시험 성적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70%에서 9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대학이 70에서 80%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논술 비중이 한 60% 정도 됐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생부가 40, 논술이 60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점점점 논술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한 80%, 많으면 90%, 또 상당수 많은 대학이 100% 논술을 반영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좋은 애들 뽑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사실은 교과,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지만 또 결국은 내신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는데 굳이 논술 전형에서까지 또 내신 좋은 학생들을 뽑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내신은 안 좋지만 다른 능력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추면서 논술로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 이 학생들도 나름대로 또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이 학생들을 일정 숫자를 뽑는 것이 바로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학교의 뭐 특성상 내신이 좀 성적이 잘 따기가 힘든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학들이 이런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그 논술 전형에서는 점점 갈수록 내신의 비중을 더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논술 100% 반영 대학이 올해도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대학들이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신 상관없어. 이렇게 대학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 연세대 미래 캠퍼스,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그다음에 항공대가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뭐 20%, 10%, 많으면 30%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은 내신이 좀 저조한 학생들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느냐? 또 그렇지 않은 게 이게 대학별로 좀 자세히 그 반영 방식을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30% 반영한다고 해놓고 또는 뭐 20% 반영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게 측정하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이 등급이 달라짐에 따라서 점수 차이를 얼마나 주느냐인데 그 대학들의 그 요강을 자세히 보시면 많은 대학들이 뭐 이런 식으로 반영해요. 1등급은 뭐 10점, 2등급이 되면 뭐 9.9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0.1점이 깎이잖아요. 감점이. 3등급이 되면 9.8 뭐 이런 식으로 0.2점 뭐 경우에 따라서 뭐 0.01점 이런 식으로 깎는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히 좀 보시면 여기는 내가 내신이 낮아도 뭐 전혀 불리함이 없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약간 점수 차이를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대학은 조금 내신이 저조하면 불리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점수가 그렇게 크게 걸림돌이 될 정도의 점수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논술 전형을 쉽게 생각하시면 논술 반영 비율과 별 상관이 없이 물론 100% 반영이면 더 좋겠지만 뭐 90%, 80%, 70%라고 하더라도 크게 내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셔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 말씀드릴 내용이 논술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은 대학별 고사다. 대학별 고사라는 얘기는 수능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다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수험생 뭐 50만 명, 40만 명 다 똑같이 보는 건데 논술 시험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다 시험이 다릅니다. 그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열별로도 또 시험 문제가 다르고, 그죠? 그래서 그 대학마다 그 시험 문제 유형이 다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개괄적으로 유형별로 조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이 비슷한 대학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논술 전형을 지원을 할 때 내가 가능하면 내가 조금 그 어느 정도 조금 뭐 여러 가지 논술 문제 좀 풀어보고 자기가 좀 강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강한 유형을 좀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합격의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그 비슷한 유형의 대학들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우선 자연계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대가 과학논술을 폐지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학논술을 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어서 이 표에다가 대다수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대다수 대학들이 수학 논술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수학 논술만 보더라도 유형이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유형은 아닙니다. 대학별 문제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학의 시험 범위도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위권 대학들은 대개 보면 뭐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화 통계, 기하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하는 뭐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험을 잘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논술이라고 하더라도 대학별 유형은 조금 더 세세하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조금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 얘기는 뒤에 가서 제가 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 플러스해서 수학 논술을 보고 그게 플러스해서 과학을 보는 대학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과학을 보는데 선택을 해서 보는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리화학, 생명지학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경희대인데 경희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희대도 전반적으로는 그냥 수학 논술만 보는데 의대, 약대, 의학학계에서만 이 과학을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는 의대를 논술적으로 선발하죠. 근데 의대 논술에 대해서는 좀 까다롭게 냅니다. 그래서 수학 논술을 보고 플러스해서 과학 선택으로 논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플러스 과학 논술인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대, 그 시험 과목은 생명과학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의대니까 생명과학이죠. 아주대 의대, 아주대 의학과가 수학 플러스 과학인데 과학은 생명과학을 지정해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플러스 인문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게 가천대, 상명대, 삼육대, 한신대죠. 근데 이 대학들이 아주 상위권은 아니죠. 중위권 대학들인데 문제를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죠. 수학도 보면서 또 자연계 학생들인데 인문 논술을 본다. 상당히 까다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게 수학을 보고 그 다음에 약간 국어 성격의 문제를 보긴 하는데 시험 문제를 보기는 하는데 시험 문제가 이거는 논술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 가까운. 그래서 문제가 이제 숫자가 꽤 많고 문제의 수준은 뭐 조금
뭐 중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유형적으로는 좀 까다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다. 요 유형에만 잘 적응을 해서 준비를 하면 요 그 좀 중위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논술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 가천대가 논술을 전형을 실시하면서 이런 유형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문제를 개발하는 과정서부터 해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논술 문제지만 뭐 전통적인 논술 문제가 아니고 좀 가볍게 학생들이 부담 없이 뭐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수능 준비하면서 크게 부담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런 문제 유형을 조금 접근을 꽤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 논술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굉장히 이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논술은 하지 않고 과학 시험만 보는, 과학 논술만 보는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이게 여대이기 때문에 특히 그 여학생들 중에 이제 수학에 좀 약한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대가 과학 논술을 올해 폐지하면서 자연계열 논술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심플해졌다. 그래서 준비하는데 크게 부담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다 수학 논술만 보기 때문에 수학만 잘하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능 문제하고 뭐 물론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만 시험 범위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병행해서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인문계열 논술 좀 말씀드릴게요. 인문계열 논술은 우선 대다수 대학이 역시 인문사회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통합형이라 그래서 뭐 그 인문학적인 글이나 사회과학적인 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섞어서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게 인문사회 통합형이기 때문에 무슨 통계 자료라든지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따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제시문 안에 통합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학별 유형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사회 통합형,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런 제시문과 사회과학적인 제시문을 섞어서 통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조금 특이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통합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플러스 수학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학이 조금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 좀 지원해야 되는데, 대개 보시면 그 사회계열 쪽에서 이런 그 유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 인문계열이라고 해도 안에 좀 들어가 보면 또 다시 보면 그야말로 인문계열이 있고 또 사회계열이 있잖아요. 뭐 사회계열 중에서 특히 경영경제 이런 쪽은 이 수학이 들어간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천대가 있는데, 가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아주 정통적인 논술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약간 주관식 서술형식으로 문제 수는 많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렇고 건국대 인문사회2 이게 이제 사회계열입니다. 사회계열에서 수학이 들어간 시험을 보고, 경희대 사회계열, 그 다음 상명대, 수원대, 삼육대는 아까 가천대하고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숭실대 상경, 이화여대 인문2, 이화여대 인문2가 역시 사회계열이거든요.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그 다음 한신대는 역시 가천대와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천대와 비슷한 유형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수학 문제를 같이 논술
전통적인 논술 유형으로 수학 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은 서울권 대학에서 주로 상경계열 쪽, 사회계열 쪽 대학들이 이런 시험을 보는데 이 경우에는 수학의 변별력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에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화여대 인문환, 그러니까 이화여대 그 인문계열하고요. 한국외대, 역시 이제 한국외대는 외대이기 때문에 그 학교 특성을 살려서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에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의 그 독해 능력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보면 그 문장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어의 그 독해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문장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는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시문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우리말로 되어 있는 제시문도 읽고 또 영어로 된 제시문도 읽고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독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좀 시간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독해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대 문제가 가장 까다롭다고 했죠. 인문계열도 연대가 까다롭습니다. 자연계열은 지금 조금 편하게 갔는데 인문계열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여기 인문계열에서 특히 더 변별력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문사회 통합형 플러스 수학이 들어가 있고 또 영어 제시문까지 있습니다. 이게 연대 인문계열 논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연대 논술 문제를 가지고 뭐 기자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이거 뭐 연대 논술은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다 보는 거네요.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어느 정도 다 하는 학생이야만 문제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뭐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없으면 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 유형도 복잡하고 문제 난이도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인문계열이지만 수학 위주로 보는 대학이 있어요. 한국공학대 경영학부 있으면 이런 시험을 봅니다. 경영대 뭐 경제학과 이런 데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유형을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반적으로 대부분 대학들이 인문사회 통합형이다. 그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제시문과 사회과학적인 제시문을 보통 섞어서 통합해서 그런 그 논리적인 분석력, 통합적인 사고력, 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창의적인 사고력까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유형은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대학은 제시문 숫자가 막 7개, 8개, 막 9개, 10개 막 이렇게 제시문 숫자가 짧으면서 많은 대학이 있고 또 제시문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대학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뭐 도표, 그래프 이런 것을 포함시키는 대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고 이렇게 대학별로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유형은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그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대학별 고사니까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올해도 수능 최저 변화가 꽤 여러 대학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 변화된 대학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여기 건국대 보시면 큰 변화는 없어요. 등급합이 2개 영역 등급합이 5 자연계열 여기 똑같은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국어, 수학은 이제 미적분하고 기하, 미적분 또는 기하죠. 그 다음 영어, 작년에는 과탐 한 과목 해서 2개 영역 등급 팝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 그 다음 수학은 미적분 또는 기하,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5였는데 올해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과탐이 그냥 탐구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과탐도 좋고 사탐도 좋다는 거죠. 지금 이제 어쨌든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통합되는 추세잖아요. 그죠? 여전히 뭐, 문과, 이과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거의 통합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좀 허들이 남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런 추세를 반영해서 과탐 대신에 과탐 또는 사탐으로 해서 탐구라고 바꿨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공대 이런 데를 보시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뭐 공대, IT 대학 뭐 이런 데서 보시면 공대가 보시면 전년도에는 국어, 그다음에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과탐 한 과목 중에서 2개형 등급합이 6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국어, 영어, 과탐 한 과목 중 상위 한 과목 플러스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2개 수학을 합했을 때 등급합이 6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수학이 필수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더 수학의 비중을 두고 수학은 필수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죠. 수학이 성적이 등급이 낮으면 수학이 뭐 예를 들어서 한 4등급이 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같은 2개형 등급합이 6이지만 수학이 필수로 바뀌면서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가 국수형 탐 작년도에 2개형 등급합 5였습니다. 그죠? 올해도 2개형 등급합 5는 똑같은데 탐구가 작년에는 한 과목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는 2과목 평균이 됐어요. 이거는 조금 더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탐구에서 요거 탐구가 이제를 활용해서 사실상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수능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의예과도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수학을 확통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그냥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한의예과도 그야말로 이제 뭐 계열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해도 되고 기하를 해도 되고 확통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작년에 보면 자연계열 그다음에 의예과, 한의예, 치의학학 같은 경우에 전부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통을 본 학생들은 그 지원 자체가 안 됐죠. 근데 올해는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학통도 되고 미적도 되고 기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문과 이과 구분을 거의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그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작년에 미적분 기하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그냥 수학이죠. 그러니까 확통을 그 대기 환경 과학과 경우인데 지금 꼭 그 미적분이나 기하가 아니라 확통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도 작년에 과탐에서 올해는 그냥 탐구로 됐으니까 사탐을 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균관대 의예과도 수능 체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가 작년에 보면 좀 특이하게 수능 체제를 적용을 했어요. 국어, 수학, 탐구 1, 탐구 2.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빼고 국어, 수학, 탐 1, 탐 2. 거기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바꿨어요.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평균 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4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포함되면서 탐구가 한 과목으로 바뀌고 두 과목 평균을 해서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상당히 큰 변화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열에서 이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미적분 기하를 이제 작년에는 역시 미적분 기하로 한정을 했었는데 그냥 수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통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에서 그냥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탐을 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과는 이미 사실은 이게 그 제한이 다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의 경우에 보통 미적분 기하 또는 과탐을 좀 상위권 대학들은 그 제한을 했었죠.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하는 학생이나 사탐 선택자들이 그 자연계열은 지원을 못하게 그렇게 막았었는데 올해는 많은 대학들이 풀었습니다. 저기 논술 전형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수학, 그냥 탐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게 이제 많은 게 수학 논술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뭐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근데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뭐 자연계열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숭실대는 인문계열이 작년에 2개 영역 등급합 4였거든요. 그래서 숭실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 높았어요. 수능 최저가. 보통 요 레벨의 대학들이 2개 영역 등급합 5 정도로 많이 줬거든요. 근데 숭실대가 좀 4로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약간 수능 최저가 부담이 좀 있었는데 조금 낮췄습니다. 다른 대학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 2개 영역 등급합 5로 낮춰서 조금 학생들이 좀 편하게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대 의대가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수학하고 탐구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학통, 미적, 기하 어떤 선택자도 다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탐구도 과탐뿐만 아니라 사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과 학생들도 뭐 어느 정도 그 논술 전형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의 경우도 보시면 결국은 그 수학과 탐구에서 허들을 없앴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 학생들이 다 지원할 수 있게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의예과에서 보시면 전년도에 미적하고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수학으로 풀었다. 그 다음에 과학도 탐구도 과탐으로 한정을 했다가 올해는 그냥 탐구로 풀었다. 결국 사실 문과 이과 어떤 구분이 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도 보시면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그 허들을 다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탐구에서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그러니까 뭐 대학 입장에서 좀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죠? 풀어주고 굳이 뭐 그런 허들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경쟁률도 높아질 수 있고. 다만 논술 시험이 있으니까 논술 시험을 어느 정도 본 학생들은 그 정도 뭐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한국외대 글로벌은 작년도에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수능 최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국수, 영탐 중에서 한개 3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항공대도 역시 그 수학과 과학에서 어떤 선택 과목의 제한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학,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제한 없이 수학, 그 다음에 탐구도 과탐, 사탐 구분 없이 탐구 이런 식으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가 역시 좀 변화된 부분 제가 좀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보시면 뭐 조금 수능 최저를 강화한 대학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조금 완화한 대학이 있고 숭실대 같은 경우 좀 완화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많은 부분들이
아까 경북대도 조금 강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수학이 필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이 자연계열에서 그 수학과 탐구에서의 그 어떤 허들을 없앴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 과목 관계없이 뭐 어느 정도 자연계열 쪽도 뭐 내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이제 충족하는 게 뭐 수준이 그렇게 되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또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아예 적용 안 하는 대학들도 꽤 있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수능을 조금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수능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없는 대학 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잘 이제 조금 조합을 잘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꽤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대가 있고요. 간호대, 약학대, 의예과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희대 국제, 강원대, 단국대 죽전,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수원대, 아주대는 의대, 약대는 제외입니다. 그다음 연세대 서울, 그다음에 을지대, 인하대 역시 의예과 제외, 그다음에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대, 한신대,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시험이 이제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고요. 그죠? 그다음 논술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수능 이전이 있고 수능 이후가 있습니다.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뭐 연대가 대표적이죠. 연대를 비롯해서 뭐 서울시립대, 홍익대 뭐 이렇게 해서 한 8개 대학 정도가 수능 이전에 봅니다. 10월 달, 그다음 11월 초까지.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대다수 대학들이 수능 끝나고 봅니다. 그죠? 근데 요 두 가지 경우에 좀 지원할 때 전략적 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능 이전은 일단 이제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이전에 논술 시험을 보게 되면 부담이 되죠. 어쨌든 수능에 좀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논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이제 수능하고 논술을 많이 병행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담이 되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논술 시험 보러 가고 어쩌고 하다 보면 막 마음이 좀 들뜨기도 하고 괜히 막 수시에서 될 것 같고 이래서 수능이 약간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논술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논술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들은 그리고 내가 논술에 수능 시험에 방해되지 않게 잘 컨트롤 할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은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수능 이후보다는 좀 낮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을 따지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수능 이전의 논술을 보면 합격을 하게 되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수시에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수능을 잘 봐도 정시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논술에 전형에 수능 이전에 지원을 했는데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보면 수시 안 하고 나 정시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이전 시험은 가능하면 약간 상향 지원 정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내가 수능을 예측한 점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약간 상향 지원 내지는 뭐 적정 지원 이 정도로 가는 게 좋고 수능 이후는 조금 달라요. 수능 이후는 일단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 끝나고 논술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시에 지원을 9월 달에 하잖아요.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다. 수능 시험 잘 본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내가 수시에 안 가고 수능 성적을 가지고 정시에 가고 싶다 했을 때 논술 지원을 해놨지만 시험을 안 보러 가면 돼요. 수능 이후기 때문에. 수능 가채점에서 자기 점수를 어느 정도 파기되잖아요. 그럼 내가 수능 점수 따져보니까 정시로 지원하면 지금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해놨지만 요거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을 안 보러 가면 됩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능 이후의 논술은 약간의 그 어떤 선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적정 지원, 하향 지원까지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이 좀 안 나왔다 싶으면 시험을 보러 가면 거기서 또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수능 이후는 이제 학생들이 그런 관점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수능 끝나고 또 뭐 남은 뭐 며칠이나 일주일 이렇게 시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논술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좀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지금 뭐 이제 어쨌든 이제 학생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끝났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논술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할 거고 또 그 10월에 그 수능 이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뭐 그 직전에 또 학생들이 준비를 할 거고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이 있는 대학들은 뭐 수능 끝나고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만 이제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논술은 대학별 고사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출제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출제 유형을 잘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하고 좀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기하고 또 좀 잘 맞는 그런 시험 유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일단 지금은 대학들이 상당히 그 홍보를 좀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사실은 되게 불친절했잖아요. 요즘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가천대 이런 데는 막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막 학교 찾아가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좀 대학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학 홈페이지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일단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거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논술이나 면접시험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학들이 별 생각 없이 막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 대학들이 그 교육부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면 니네들 논술 문제, 면접 문제 반드시 평가를 받아서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했다는 것을 니네들이 반드시 밝혀서 홈페이지에다가 다 밝혀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게 이 논술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됐고 어떤 교육과정에 출제됐고 출제 의도는 뭐고 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밝혀놓은 것이 선행학습 역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전년도 문제 그 문제가 어떤 교육과정에서 출제됐고 어떤 의도 출제를 가지고 있고 뭐 그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고 나름대로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것도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논술 문제 이렇게 출제합니다. 또 평가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공부하세요? 되게 친절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논술 가이드북 책자로도 있고 또 뭐 그 교수님들이 또 강의도 많이 올려놨어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해서 모의 논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대학들이 5월서부터 모의 논술 시험을 보고 있어요. 5월, 6월, 7월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그 시험을 본 대학도 있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의 논술은 그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그 신청을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모의 논술 날짜 뭐 모의 논술을 안 보는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이 보고 있으니까 모의 논술 날짜 그다음에 신청해서 볼 수 있는지 시험을 보면 평가도 다 해주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모의 논술 문제도 다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 기준이나 이런 거 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느 파트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내고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뭐 문과 논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게 뭐 요약 문제를 잘 내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비판하라는 것을 그런 유형을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도표를 분석하라 이런 그 내용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은 내는 유형 대학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감점 요인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뭐 그 아무리 잘 썼다고 해도 감점을 많이 당하게 되면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감점 요인이 어떤 건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과 같은 경우에 이과도 마찬가지인데 제시문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쓰다 보면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그냥 그 논술 답안에다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그거 다 감점이에요. 그거를 조금 바꾸거나 해야지 그대로 갖다 쓰면 다 감점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보시고 유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감점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실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 써봐야 돼요. 안 써보고 그냥 강의만 듣고 이래가지고 진짜 좋은 논술 답안을 제출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써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논술 우리 학생들 예전에 보면 논술 시험 보고 오면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좀 물어보는데 뭐 시험 쉬웠어요, 잘 봤어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떨어집니다. 반대로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잘 많이 붙어요. 이게 뭐냐 하면 논술이라는 게 하는 게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심층적으로 생각을 하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이런 학생 다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이거하고 또 반대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뭐 자기계 논술 같은 경우도 사실 답이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꼼꼼하게 논리적인 어떤 비약이 없이 논리적인 과정을 철저하게 잘 적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뭐 쉽다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뛰어넘어 가지고 나는 그래도 답을 냈는데 다 감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좀 실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그 대학의 평가 기준하고 맞춰보면서 내가 감점되는 부분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좀 누군가가 첨삭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이 논술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주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고쳐쓰기 다시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또 새로 써보는 작업 이런 것을 우리가 논술 선생님들이 한 10번 정도 최소한 해야만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준비를 하면 그래도 논술 전형이 그렇게 예전보다 문제도 조금 좀 쉬워졌고 유형도 조금 많이 단순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수능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크게 큰 어려움 없다. 지금은 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서 준비를 한다면 또 자기
잘 맞는 대학을 선택을 해서 또 대학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실전 연습도 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고쳐서 또 좀 더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 또 여러 번 고쳐 쓰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전반적인 입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쭉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뭐 학교 내신 어느 정도 고3 같은 게 마무리되고 그죠? 이제 수능 준비하시고 또 원서 접수 뭐 아직 9월까지 시간이 좀 있지만 준비를 하실 텐데요. 좋은 선택을 잘 하셔서 또 지금 수시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잘 맞는 그 유형 또 자기에게 잘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셔서 좋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